아, 유가가 하락하면서 사실 저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에 요즘에 좀 운전할 만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유가 하락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금융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기를 좀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겠죠. 자, 이 내용을 오늘 최종근 기자와 함께 직접 좀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종근 기자가 저랑 이렇게 몇 번 방송을 했던 게 몇 번째죠, 지금? 한 두어 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네. 저 그렇게 무서운 선배 아니에요. 네, 내용이 또 네.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다 보니.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용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러시아 금융 불안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쭉 살펴보자면 러시아가 주로 돈을 버는 게 바로 기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름값이 너무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줄어들게 됐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루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러시아가 정말 디폴트까지 가게 될 것인가? 오늘 그 맥락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네네. 자, 과연 러시아가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올 초에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부터 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쪽에 이제 흑해를 향해서 좀 돌출되어 있는 반도인데요. 지난 이제 1954년에 소련 이제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이제 크림반도는 지난 1991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자치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뒤에 이제 올해 3월에 크림반도 주민에게 러시아 합병을 묻는 찬반 투표가 좀 치러졌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찬성이 96%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크림 정부는 곧바로 독립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제 3월 18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크림공화국 총리와 합병조약에 전격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과 유럽 등 이제 서방국들은 크림반도의 투표가 무효이자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좀 강력하게 좀 반발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이제 우크라이나 헌법상 영토 변경은 주민 투표가 아니라 이제 국민 투표로 결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가 이제 핵무기를 포기할 당시에 이제 러시아,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안보 그리고 영토적 통일성을 보장해주기로 약속을 한 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러시아가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의 좀 교전이 이어지자 서방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미국과 유럽 등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이유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에너지 기업이 서방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해외 계좌에 있는 러시아 관료들의 자금도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지금 이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약간 고립 상태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금융적으로나 네네. 에너지적으로나. 네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백을 좀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G8 정상회담에서도 배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G8에서도 이제 서방국들이 러시아를 배제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도 러시아 원유 개발에 관련된 제품 판매 수출을 네. 금지하겠다고 동참을 했고요. EU 같은 경우도 크림반도 내 투자, 관광, 판매를 금지하는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푸틴 대통령은 이제 최근 어느 누구도 감히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위협할 수 없고 결코 성공한 적도 없다는 아주 강력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얼마만큼 큰 충격을 준 겁니까? 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방국들의 네.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굉장한 부담이 됐습니다. 지난달 이제 오펙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오펙에서 산유량을 감산하지 않겠다, 현 산유량을 유지하겠다고 그렇죠. 밝히면서 유가가 최근에 빠른 속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이제 유가가 50달러 선까지 떨어졌는데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산유량을 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잇따라 밝히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산유국의 러시아 경제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죠. 오펙 회원이 아닌 러시아는 수출의 67%가 원유와 가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지난 6월 이후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유는 3.3% 내리면서 55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와 유가 급락 속에서 올 초 달러당 32루블 선이던 루블화 환율은 지난 16일 달러 대비 80루블을 돌파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고요. 러시아 주요 주가 지수인 RTS도 연초 이후 4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루블화 붕괴가 좀 가속화되면서 모스크바 내에서는 달러화와 유로 환전을 요구하는 고객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도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너무 위기로 치닫게 되자 이제 해외 투자자들, 달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루블화도 급격하게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 그냥 보고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좀 방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루블화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6.5% 인상을 했죠. 6.5%포인트 인상을 해서요. 연 17%로 올렸습니다. 지난 1998년 러시아의 네. 채무 불이행 이후로 가장 큰 인상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루블화 가치가 80달러를 돌파한 듯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블화 가치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도 조금 아직까지 네.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재무장관이 외환 보유액을 시장 안정화에 좀 쓰겠다고 밝히면서 현재는 달러당 54루블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러시아는 최근에 안전자산인 금 매입에도 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금위원회와 KDB 대우증권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모두 133톤가량을 금을 사들였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4억 불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KDB 투자증권의 좀 멘트를 들어보면 루블화 약세 영향으로 외환 보유고 운용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러시아가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다는 점은 어떤 극단적인 이벤트까지 염두에 둔 좀 준비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혹은 반대로 보자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만회해보고자, 상쇄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의 금융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기라고? 일단 전문가들은 금융 불안 정도까지만. 불안은 확실한데 이제 네. 조금 내용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6.5%포인트까지 네. 인상을 했지만 시장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현재 외환 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네. 당장 내년에 갚아야 할 대외 채무가 1,200억 달러 수준으로 러시아가 당장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서방 제재가 좀 이어지고 있고 국제 유가가 좀 급락하고 있어서 금융 불안을 좀 자구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좀 제한적이어서 향후에 디폴트 가능성이 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내년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도 좀 러시아 네. 경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신흥 시장에서 미국으로 다시 자금이 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미 연준이 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밝히면서 그렇죠. 조금 이제 러시아는 좀 안도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스탠스와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좀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우려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하락에 따른 교육 조건 악화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자금 이탈 방어와 외환 보유고 유지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러시아가 스스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이고 지금 갚아야 될 당장 금액이 1,200억 내년에. 달러인데 네. 그런데 만약에 루블화 약세가 더욱더 급격하게 심화가 된다면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만은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고 외환 그렇죠.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금융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만약 러시아가 디폴트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경제 위기가 좀 유럽이나 다른 신흥국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러시아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 유럽 경기가 좀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질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내년 초에 ECB가 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좀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좀 전문가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의 경제 불안의 또 다른 전염 효과는 위험 자산 투자 회피죠. 네. 글로벌 자금의 탈이머징 현상의 심화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산업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수출 비중의 30%가 러시아에 이제 되고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도 러시아 현재 TV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러시아 금융 불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최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네요. 방송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